이제 뭐 구체적으로 이제 이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면은 뭐 15개장으로 돼 있고, 에, 한마디로 저 양자역학의 세계를 말하자면 쭉 맛보게 하는, 그리고 어떤 물론 수식도 중간중간 나오는데, 그거를 이해시킨다는 것보다는 요런 모양이다, 요런 정도의 어떤 그런 예시로, 어쩌면 뭐 독자들이 어떤 뭐 양자역학의 기술자도 아니고 과학자도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쭉 뭐야 여러 가지 관점을 나열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이제 어떤 양자역학의 하루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 그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는 양자역학은 원자의 세계를 기술하는 학문이다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출근하려고 집을 나섰는데, 어 보니까 50%는 나온 것 같고 50%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의 일이 벌어지는 게, 예를 들어서 원자의 세계다. 예. 그리고 뭐 전차가 뭐 지하철이 오는 거를 기다리는데 지금 50%는 오고 50%는 안 온 것 같다. 뭐 이런 거. 또 어떤 시점에서는 20%는 오고 80%는 안 온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확률로 이제 얘기하는 거.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 정확한 양자 세계에 대한 어떤 그런 뭐랄까 표현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표현된 어떤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원자 세계가 없다면은 그 위를 벗어난 미시 세계가 그런데 그 위에 어떤 거시 세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다. 뭐 이런 장 1장에 이제 설명이 되고요. 두 번째 장에서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양자가 뭐 원자가 어떤 거냐, 한마디로 그 서울시만한 공간에 농구공만한 핵이 있고 그 중간에 아무것도 없는 게, 예, 그게 말하죠 원자의 세계다. 그런데 왜 그러면 좀 뭐냐 그, 그 원자를 우리가 통과하지 못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들 간에 배척하는 힘에 의해서 묶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과시광선은 통과를 못하지만 X선이나 감마선은 통과를 한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를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이게 설명하는 그 도구가 이중슬릿이야. 슬릿이라는 건 이렇게 짝대기 같이 이렇게 길쭉한 어떤 그런 구멍을 얘기하는 건데, 그 전자들이 전자는 분명히 하나의 어떤 그런 알갱이라 그랬는데, 이게 그 통과하는 걸 보면은 어 결국 그 통과하는 뭐야 무늬가, 예, 이렇게 알갱이라면은 뭐 야구공처럼 두 개를 통과했으니까 두 개의 어떤 그런 뭐 그림자가 생겨야 되는데 막대기가, 근데 실제로 돌려보면은 저렇게 뭐야 물결처럼 가더라. 그러면 이건 뭐 전자가 뭐냐 그 알갱이냐 아니면 파동이냐를 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뭐랄까 그 확률적인 어떤 그러한 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전자다라고 결론이 나 있어요. 그 실험 결과도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어, 알갱이라고 이해했던 우리가 이해를 못하겠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가 뭐야 뭐 딥마인드 그리고 그 컴퓨터의 알파고의 수를 이해 못한다고 그 수가 이해 뭐 의미가 없는 거냐, 그런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이중슬릿에 대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자의 세계에서는 뭐랄까 파동의 성격하고 입자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다. 그리고 그거를 구분하는 거는 측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왜 그러면 뭐냐 아까 얘기했듯이 뭐 원자 텅 빈 공간이 왜 무너지지 않느냐. 예. 근데 그거는 설명을 뭐랄까 달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는 어떤 그러한 궤도를 움직이는 정상파와 같이 원자도 원자 내에 전자가 그렇게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문제는 뭐 원자가 아니라 인간이다. 뭐 원자를 이제 뭐 자연이라고 볼 수 있죠. 실제 세계가 아니라 그거를 보는 인간이 문제다. 이제 이런 얘기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이해할 수 없다. 자연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어떤 이런 그 특정한 내용 같은 특정한 내용에 대한 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이런 인간적인 불만이 정당한가? 그거는 인간의 입장일 뿐이다. 자연은 자연대로 돌아간다. 결론은 그런 얘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양자역학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뭐랄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그 흑체 복사에 대한 실험 데이터로부터 이해가 안 된다는 어떤 그런 그거를 이해하려는 이론을 만드는 그 시도에서 제일 먼저 나온 얘기가 양자 얘기예요. 퀀텀 양자라는 얘기는 어떤 뭐랄까 그 광량자나 전자라는 얘기보다는 그 에너지가 그 어떤 뭐랄까 그 띄엄띄엄하게 쭉 연결된 게 아니라 그 야구공이나 뭐 아니면 뭐 그런 물방울처럼 띄엄띄엄 해 있는 거지 그 선처럼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식의 어떤 그런 흐름이 아니다. 그 얘기가 바로 양자에 대한 원래의 정의예요. 그거를 이제 정리한 사람이 그 막스 프랑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 양자라는 거를 비유를 하냐면은 뭐 상자 무게가 뭐 10kg, 20kg, 30kg 뭐 이렇게 했죠. 뭐 200kg, 300kg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한 10kg 이상의 단위는 있는데 5kg다 아니면 15kg다라는 어떤 그런 중간 단위가 없다면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물건은 10kg짜리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10kg 단위로 말하자면 나눠져 있는 그 물건이 그 상자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거고, 그 빛의 에너지가 나오는 그 단위도 그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소 단위를 정의한 사람이 프랑크예요. 그래서 그 프랑크 상수라 그래요. 그 조그만 그 양이지만은 그 어떤 일정하게 나눠져 있는 범위를 프랑크 상수라고 얘기했고, 그게 1900년이고 아인슈타인도 그것을 이용해서 광량자에 대한 자기 실험식을 만들고 보아도 그걸 이용을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프랑크 이후에 어떤 그런 이 양자화되어 있는 그 에너지 단위 이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오는 게 양자역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그 막스 프랑크의 어떤 뭐랄까 그 1900년도에 나왔던 그 어떤 그 프랑크 상수가 이제 그 제일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런 거고, 그 전에 그 흑체 복사를 설명하는 빈의 이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통합시켰던 어떤 그런 그 최소 단위 막스 프랑크의 프랑크 상수가 있다. 그리고 그 전에 역사적으로는 맥스웰이 전자기파에 대한 어떤 그런 수식을 네 가지 수식을 만들어 갖고 전자기파를 정리를 했고, 아인슈타인도 그 이론을 이해하면서 시간과 뭐 빛의 속도에 대한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말하자면 어떤 뭐랄까 그 어떤 이론으로부터 그 파동이 전달될 때 에테르라고 하는 매질이 없이 전달이 된다는 어떤 그런 진공을 전달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러한 이론을 맥스웰과 아인슈타인이 이제 이어가는 어떤 그런 역할을 했었죠. 그리고 그 아인슈타인에게서는 그 광자가 부닥치면서 그 뭐랄까
광량자가 튀어나오는 그 현상을 가지고 빛의 어떤 그런 입자성을 설명을 했고, 아인슈타인은 그걸로 또 이제 저걸 받았고, 뭐랄까, 노벨상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러한 원자에 대한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는 라더포드라는 사람이 핵에 대한 핵의 위치가 전자의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고, 또 보아는 중간중간에 태양계와 같은 모델로서 정상 상태에 어떤 중간중간 궤도가 있다. 그리고 그 궤도 사이를 말하자면 점프하면서 퀀텀 점프라고 그러는데 그걸 양자도약이죠. 그렇게 하면서 빛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 빛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양이 말하자면 프랑크의 어떤 그런 프랑크 상수를 기본 단위로 해서 빛이 드나들고 나간다는 걸 갖다가 또 이론에 하고, 또 그걸 또 실험적으로 증명하고 스펙트럼으로 보여주고 했던 이제 그러한 과학자가 이제 보어죠. 근데 보어가 사실은 자기의 어떤 고향인 나라의 덴마크 수도인 코펜하겐에 있으면서 보어가 중심이 돼갖고 양자역학을 코펜하겐 학파의 이론이다라고 이제 칭하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던 띄엄띄엄, 그리고 아까 10kg 단위로 이제 말하자면 무게가 말하자면 측정이 된다면 기본 단위는 10kg다. 예를 들어서 사가상자가 200kg, 300kg, 500kg, 700kg 뭐 이런 식으로 중간 250kg라고 하는 50kg 단위가 없다면은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과는 기본적으로 100kg, 100g이라고 하는 단위로 양자화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발머의 공식이었고, 그거를 이제 보어가 받아들여서 이제 정상 상태하고 태양과 같은 이제 그러한 저거를 이론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양자 도약을 한다는 비약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는 빛을 안 내고 특정 궤도 다니면 돈다라는 어떤 그런 제안을 그냥 실험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지. 그건 실험이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했다. 양자역학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바탕은 실험과 측정이에요. 예. 문제는 이제 그거를 말하자면 이러한 태양계 구도나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쉽게 이제 말하자면 받아들일 수 있는데 파동 문제나 아니면 양자 도약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 상식으로 이해를 못하니까 결국은 우리의 상식이 못 받는 거지, 실제로 자연현상은 그렇게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게 이제 양자역학의 입장이죠. 역사상 기이한 도약이다 그래갖고 이제 사실은 좀 이게 기술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와갖고 일단 여기는 좀 이렇게 건너뛸게요. 어떤 특이한 설명보다는 기술적인 설명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예. 이론이 결정한다. 이거는 파동역학, 파동함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파동함수,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건 다 어떤 사과 하나의 다른 측면을 얘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926년에 하이젠베르크가 행렬역학을 세우면서 그때 하는 얘기인데, 하여간 측정하지 못한 거는 없는 거라고 봐야 된다. 예를 들어서 상상하지 말라. 예,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불확정성 원리는 뭐 상보성의 원리하고 보의 상보성의 원리하고 거의 같은 얘기인데,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이 동시에 예를 들어서 측정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고, 여기서도 이제 계속 이제 아인슈타인이 벗어나지 못했던 얘기가 전자의 현재 위치는 위치도 확률이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측정이 되기 전에는 확률적으로 있다는 얘기를 딱 여기에 그때는 젊은 과학자라 그랬고 보어가 중심이 돼서 하이젠베르크와 뭐 이렇게 보른 같은 사람들이 이제 코펜하겐 학파라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측정되기 전에 어떤 전자의 상태는 확률적으로 있는 거고 실제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끝까지 고수했고, 현재의 어떤 물리학의 어떤 측정 결과도 그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그 불확정성 원리하고 상보성의 원리는 뭐 거의 같은 거, 동전의 양면 같이. 그러니까 그 입자와 파동은 뭘 모두 표현할 언어가 없다. 여기 김 교수가 또 어딘가 뭐 유튜브에서 나와서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차원 평면에 있는 사람의 동전의 양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다. 3차원에 있는 사람은 동전의 양면이 있다는 걸 이렇게 뒤집어 보면서 아는데, 그런 뒤집을 수 있는 개념이 없는 사람은 입자로 나타났다, 파동으로 나타났다, 그때의 어떤 그런 현상을 보는 거지, 그것이 묶여 있는 동전이라고 하는 상위 개념이 없다는 거죠. 그거는 이 책에서는 동전 개념은 없는데 이 얘기를 그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자와 파동의 개념이 동시에 그 전자에 있는데, 양자에, 그거를 말하자면 2차원의 사람이 존재가 3차원을 이해 못하듯이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건 그런 문제다라고 이제 개념의 부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어는 어떤 어떻게 존재하는지 뭐 설명하는 거는 과학의 임무가 아니다. 전자는 실제하는 게 아니고 측정을 통해서 그때 이제 파동 함수가 깨지면서 나타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코펜하겐 해석의 어떤 그런 입장이고, 아인슈타인은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전자는 우리가 보기 전에도 있는데 우리가 더 넓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다라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이거는 뭐 끝까지 이제 아인슈타인은 그런 입장을 고수해 갖고 그냥 뭐 양자역학 입장에서는 그냥 이해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그런 격화가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자는 실제한다. 근데 우리가 다 모른다. 다 모른다는 얘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알게 되면 너희들 양자역학의 코펜하겐 해석은 다 무너질 거다 이 얘기를 했고, 언젠가는 말하자면 그런 변수가 밝혀질 거다라고 하고 숨을 거뒀죠. 그 다음에 어쨌든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아인슈타인의 직관 같은 것들이 사람의 직관이고, 어쨌든 인간은 거기서 참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도 어쨌든 코펜하겐의 해석에 있는 사람들도 뭐 우주인은 아니니까
그런 직관을 가지고 있지만 그냥 눈에 보이고 측정되는 것만 사실로 인정하자. 그 입장인 거죠.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그 우리가 말하자면 느낄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태가 있다. 그거는 보이지 않는 변수에 의해서 드러날 것이다. 그 입장에서 이제 말하자면 딱 서 있는 거죠. 신은 주사위를 던진다. 뭐 이 얘기는 뭐 아인슈타인은 거꾸로 얘기했죠. 신은 주사위 놀이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7장은 이제 현재의 결론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얘기는 주사위를 던진다는 얘기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실제의 세계는 확률적으로 돌아간다는 결론을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주사위를 던지는 방식으로 세계가 돌아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김 교수도 저기 유튜브에서 나와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인슈타인이 신은 주사위 놀이를 안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과학자가 신 얘기하면 갈 때까지 간 거다. 데이터를 갖고 얘기 안 하고 믿음의 영역으로 넘어갔으면은 뭐 갈 때까지 간 거다. 한마디로 코펜하겐 학파하고의 어떤 뭐 이렇게 논쟁에서 아인슈타인은 갈 때까지 갔다. 손들었다. 뭐 이 얘기죠. 예. 그다음 한마디로 이제 뉴턴에게 있어서는 결정론적인 어떤 그런 입장이고 뉴턴은 뭐랄까 어떤 운동이 예를 들어서 질량과 속도가 정해지면은 어떻게 갈지 영원 전부터 후까지 영원 후까지도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까지도 결정론적으로 세계가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데카르트는 뭐 그 전 사람이죠. 뉴턴보다는 그 사람은 이제 정신과 육체를 이원론적으로 설명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결정론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은 라플라스라는 사람은 라플라스 편미분인가 이런 것도 옛날에 본 것 같기도 했는데 이 사람은 하여간 철저한 뉴턴주의자예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모든 물질의 질량과 방향이 정해지면은 우주의 종말까지 예를 들어서 알 수 있다. 이 얘기가 이제 우주의 종말과 모든 물질을 미분 방정식으로 풀 수 있다는 입장을 가졌던 게 라플라스라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결정론의 입장이고 근데 미분 방정식에서 이제 어떤 일반항이 존재하면은 예측 가능이고 그게 없으면은 카오스의 세계다. 근데 실제의 세계는 카오스의 세계다. 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세포 자동차가 아니고 자동차예요. 이거는 옛날에 프로그램 할 때 만들어 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소스도 까먹고 넘어가고요. 예. 양자역학의 비결정론.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주사위 놀이 하는 식으로 확률적으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결정론적이라고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양자역학의 입장에서는 전자는 동시에 여기저기 확률적으로 존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뉴턴 역학에서는 속도와 위치 그 다음에 질량 아까 질량보다는 속도와 위치로 얘기를 하고 있네. 예. 동시에 알 수 없으므로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입장에서는 위치와 속도를 동시에 알 수 없으므로 확률을 피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확률은 말하자면 결론적으로는 모른다는 얘기야. 예. 현재 위치를. 근데 그게 자연이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양자역학의 결론이죠. 불확정성이란 뭐냐? 그러면 대표적으로는
그 대립적인 것은 상보적이다. 서로 보완의 관계다 이거죠. 그 태극의 예도 들고 있는데 말하자면 입자성과 파동성이 서로 이렇게 말하자면 주고받는 어떤 그런 음양같이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로 확정되기 어렵다는 얘기고 위치 운동량도 마찬가지다. 이걸 상보적이다 얘기를 하고 그래서 불확정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분해능은 눈은 0.1cm까지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불확정성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우리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다 알지 못해서 모르는 변수가 있어서 모르는 게 아니고 그 자연 자체가 확률적이다. 예. 그런 어떤 그런 정해진 실체를 갖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EPR 프로젝트다 그래. EPR이라는 거는 그 세 사람의 과학자인데 그 양자역학을 말하자면 받아들이지 못했던 아니면 안 받아들였다기보다는 실제로 틀렸다는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 세 사람의 어떤 과학자의 이름의 첫 글자 EPR을 따서 EPR 패러독스 역설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거기에서 실제 얘기하는 것은 완전성이나 실제성이나 국소성 개념에서 양자역학은 틀렸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어요. 그 실제란 그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교란 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술이 좋아갖고 측정할 수 있으면 실제 어떤 그런 양자의 세계를 전자든 광자든 그 실제 요소를 측정할 수 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은 그 코펜하겐에서는 측정 전에는 확률적으로만 있지 실제 상태는 확정할 수 없다. 뭐 아까 얘기했던 얘기를 한 거고. 근데 코펜하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하지 말고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대로 나오는데 뭐 이렇게 말이 많냐. 닥치고 계산이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그냥 했대네요. 그래서 이제 EPR 논문은 1935년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지구에서 4광년 떨어진 빛의 속도로 말하자면 4년을 갈 수 있는 알파 벌이라는 곳에 어떤 그런 알약이 여기서부터 떠났다 했을 때 그 4년 후의 시점에서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어떤 박스에다가 공을 두 개를 놓는데 이제 전자 두 개죠. 근데 하나가 A 상태면 하나는 B 상태가 된다는 게 어떤 그런 전자의 특성이거든요. 하나의 업스핀이면 하나는 다운스핀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근데 그 떠났단 말이에요. 4년 후에 떠난 다음에 이걸 열었더니 여기 있는 게 업이다. 그러면 저쪽 4광년 떨어진 저쪽에 있는 게 다운이다 라고 확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아인슈타인의 입장에서는 그 EPR 그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그 떠나기 전부터 여기가 다운이고 저쪽에 업이라는 게 정해져 있다는 거고 코펜하겐의 양자역학의 입장에서는 아니다. 여기도 업과 다운이 중첩되어 있는 어떤 그런 상태에 있고 저것도 그런 상태다. 그런데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게 업이 되는 순간 저쪽에 다운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국소성이다 그러면은 두 개가 얽혀 있다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이고 얽혀 있다는 것 자체는 국소성이라는 것을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폰 노이먼이라는 사람은
수면 변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말하자면 양자역학의 입장이죠. 수면 변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 인간의 어떤 과학이 발전이 덜 돼서 모르는 거, 이걸 수면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런 EPR에 대해서 뭐랄까 계속 이제 그 실험들을 사람들이 했는데 1952년엔 데이비드 붐이라는 사람이 비국소적 수문 변수라고 하는 그 입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64년도에 EPR 주장이 틀렸음을 말하자면 증명을 한 거예요. 벨이라는 사람은 아인슈타인을 옹호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주장이 오히려 틀렸다는 그런 결론을 낸 거죠. 참고로 뭐 이렇게 한양대 신상진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해요. 근데 힘들어요.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막 영어로 막 하고 그래갖고 어떤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보면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까지 들어가는데 저는 그리고 벨의 부등식이다. 그래서 이게 그 EPR의 어떤 그런 아인슈타인의 3인의 어떤 그 과학자가 얘기했던 거를 벨이라는 사람이 부등식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이 부등식은 간단하게 나오고 SY는 뭐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까 거기 신상진 교수가 얘기하는 그 동영상에 자세히 나와요. 한번 실력이 되시는 분, 정력도 필요하고 실력도 필요하고, 예.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론적으로는 아인슈타인이 틀렸다. 벨의 부등식이 성립이 안 된다. 라는 어떤 그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리고 1982년에 양자 실험에서도 그게 증명이 돼갖고 결국은 다시 한번 양자역학의 입장이 맞다. 그리고 실제 기술적으로도 뭐 반도체든 양자 컴퓨터에서도 쓰이는 정도니까 실제론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측정 전에는 실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예, 이게 이제 어떤 실험 결과라고 볼 수 있어요. 관측의 주체는 우주지. 이게 말하자면 측정이라는 말 자체가 이제 측정이라는 말은 사람이 갖다 이렇게 온도를 재거나 뭐 어떤 길이를 재거나 하는 게 측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측정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그런 실험 대상이 우주에 대해서 밖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 어떠한 정보를 내보내는 것,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측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뭐 이런 말도 김 교수가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생각한다. 그렇다고 존재하는 건 아니다. 이게 뭐냐? 이거 뭐 예를 들어서 확률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전자가 핵 주변에 어떤 확률로 존재한다라는 생각은 있는데, 생각이 있다 그래서 실제 전자가 그 주변에 존재하는 건 아니다. 그게 자연의 어떤 그 실험 결과다. 측정 결과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요거는 양자 얽힘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알파별로 떠났다 그랬는데 박스 하나에 있는 게 파란 공이면 저쪽 건 빨간 공이고, 근데 이걸 개봉하는 순간 4광년 떨어진 알파별의 공의 색깔이 정해진다. 이게 양자적으로 얽힌 거고, 그렇게 말하자면 자연은 작동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아인슈타인이나 EPR 과학자들은 어떻게 4광년 떨어진 데 있는 게 즉시에 반영이 되느냐, 못 받아들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뭐 내가 못 받아들이는 건 관계없다. 그게 현상이다.
양자역학에 카오스는 없다. 여기서는 뭐 대응 원리 갖고 설명하기도 하고, 그 양자역학에서 대표적인 거는 뭐 저기 파동방 정식 얘기하는 건데, 그게 이제 선형방 정식으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다른 거는 이제 양자역학의 세계에서는 선형으로 다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벗어나서 거시 세계로 가면은 이제 말하자면 어, 거시작용이 환원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 세계는 이제 뭐 나비 효과 같이 어떤 그런 뭐랄까 그 태풍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나비 효과 같이 어떤 카오스 원인이 되는 거고, 카오스를 발생시키는데 거기에는 비선형적인 성질이 있고 또 구조적으로는 프랙탈 구조의 어떤 그런 모습이 있다. 프랙탈은 뭐 나뭇잎이 막 수없이 반복되는 그런 모양들, 아니면 조개 껍데기 갖고도 그런 설명이 나오곤 하는데, 어쨌든 그러한 설명이 있다. 그리고 그 여기서는 아직까지는 저도 양자역학이 고전역학보다 나중에 나왔으니까 좀 더 포괄적이라는 어떤 그런 이해는 가질 수 있겠는데, 실제적으로 무엇 때문에 더 포괄적이라고 이해하는지는 제가 아직 저 감을 못 갖겠어요. 예. 그리고 어쨌든 간에 그 슬레딩거의 파동방 정식은 선형방 정식이다. 그리고 선형성은 없다. 양자역학에서는. 그리고 양자역학이 비선형이면 연력학 이 법칙이 깨진다. 이 법칙은 엔트로피 법칙이고 뭐랄까 혼란도가 계속 이제 증가하는 방향으로 우주가 진행을 하고 있고, 그렇다. 근데 이게 양자역학의 세계까지 비선형적으로 움직이면은 빛의 속도나 아니면 연력학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우주의 어떤 시간 개념도 깨진다. 예. 근데 그런 얘기를 여기서 선형 비선형 갖고 얘기를 하네요. 예. 선형 운동은 예를 들어서 위상 공간에 단순 도형을 그린다. 근데 비선형인 카오스는 프랙탈 구조를 그리면서 계속 수없이 반복되는 어떤 그런 무한의 어떤 그런 나뭇잎처럼 계속 작아지는 그런 것이 있고, 위치와 운동량의 곱은 프랑크 상수보다 커야 하는데 작아지는 프랙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양자역학에서는 카오스는 없다. 말하자면 프랑크 상수라고 하는 한계 이하의 세계는 없다는 거죠. 예. 그 세계로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저 위에 나타나는 것같이 빛의 속도보다 빠른 게 나타나든가, 아니면 시간이 말하자면 연력학 이 법칙에 어긋나게 거꾸로 흐른다든가,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막아주는 매일 마지막 상거든 보루가 프랑크 상수보다 작은 건 없다. 그래서 양자역학에는 카오스가 없다 라고 하네요. 음, 음, 프랑크 상수가 0으로 계속 접근을 하지만 그게 0에 가까이 가면은 고전역학처럼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리고 특정 그거는 이제 그 단계에서는 이제 확률로 이제 말하자면 존재한다고 그럴까, 확률로 중첩이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요. 존재한다기보다는 확률 상태로 중첩이 돼 있고, 측정에 의해서 결 어긋남이, 그러니까 중첩이 깨지는 걸 결 어긋남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파동이 입자로 딱 이제 실체화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시계다. 이게 여기는 이제 미시계하고 거시계의 중간에 중시계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원리적으로는 사람도 간섭을 할 수 있다. 파동처럼 중첩으로.
그런데 사람과 같이 큰 어떤 그런 존재들은 끝없이 어떤 우주와 어떤 정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측정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 건 계속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 계속 깨지기 때문에 예, 실질적으로 파동함수를처럼 중첩의 어떤 그런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 그러면은 어느 단계까지가 말하자면 그런 파동함수가 유지되는 게 나타나겠는가? 실험적으로는 실제로 지금 계속 그거를 키워가고 있어요. 현재 과학자들은 원자는 원래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그 안의 세계에서는 특정 없이 이제 그 유지가 되는 세계가 있으니까. 근데 원자를 벗어나서 분자로 크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점점점 커지면 아메바의 세계까지 커지는 것까지 중첩 없이 한번 돌아가는 거를 확인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 가는데 어쨌거나 양자 세계와 고전 세계의 어떤 그런 중간 단계는 원자 10,000개 정도까지를 중시계라고 표현을 하네요. 카오스가 예를 들어서 그 양자의 세계는 그 안에 양자역학이 돌아가는 세계는 카오스는 없고 한마디로 그거를 막아주는 어떤 그런 그 보호막 역할을 프랑크 상수가 해주고 있고 그 이후로 넘어가면은 이제 비선형 세계로 넘어가면서 프락탈 구조가 이제 구현이 된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전기 저항을 깨는 주요 요인 얘는 예를 들어서 불순물하고 온도. 그래서 온도는 이제 온도가 이제 영하 273도를 절대 온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가 되면 모든 움직임이 딱 정지가 딱 되니까. 그러면 움직임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밖으로 이제 정보를 말하자면 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결정이 완전한 어떤 그런 불순물이 없는 순수한 결정만 있을 때는 어쨌든 결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고 근데 그 온도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불순물이 껴들면은 이제 말하자면 정보가 우주 바깥으로 나가면서 어긋남이 발생하고 결국은 파동이 깨지고 입자성이 나타난다. 그 단계가 이제 되면서 이제 불순물과 온도에 의해서 카오스적 현상이 나타난다. 그리고 절대 온도에 가까이 가면 실제로 이제 그 저항이 없어 갖고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자기부상 같은 경우 실험할 때도 보면은 아주 절대 온도를 실제로 구현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정도에 가까이 가는 어떤 온도에서 부상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에 가서도 결 어긋남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결 어긋남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절대 온도까지 이렇게 온도를 낮춰놓고 컴퓨터의 어떤 그런 비트, 큐비트라고 하죠. 퀀텀 비트라고 그래갖고 그거를 작동시키는 어떤 그러한 조건으로 절대 온도가 있습니다. 절대 온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잠깐 할게요. 그러니까 절대 온도는 예를 들어서 현재 온도 1도 떨어질 때마다 움직임이 10분의 1씩 준다. 그러면은 온도는 0도에서 그렇다. 그러면 1도 떨어지면서 마이너스 10도가 되면은 움직임이 0이 될 거 아니에요. 10분의 1씩 주니까. 그래서 나타나는 게 그건데 근데 실제로는 1도 떨어질 때마다 273분의 1씩 줄어요. 그 어떤 속도의 움직임이. 그러다 보니까는 속도가 예를 들어 운동이 없는 단계까지 내려가려 그러면은 마이너스 273도까지 내려가면은 모든 물체의 운동이 없다. 그래서 그걸 절대 온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실제 현재 상태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니까 1도 떨어질 때마다 273분의 3분의 1만큼 온도가 줄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최저로 내려갈 수 있는 온도를 273도다라고 하는 게 절대 온도죠. 그 상태가 되면은 움직임이 없으니까 결 어긋남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고, 또 자유전자도 어떤 그런 말하자면 여기서는 또 자유전자가 없으니까 이제 움직임이 있는 어떤 전자가 없으니까 전자가 없으니까 부도체가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어쨌거나 그 양자역학의 어떤 가장 특징적인 게 말하자면 그 중첩인데, 그 현상이 불순물하고 온도에 의해서 깨지고 결국 그래서 카오스적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기 또 앤더슨의 국소와 실험 또 결과를 또 설명을 하네요. 절대 온도라도 불순물이 있으면은 카오스 현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중시 물리학, 아까 중시라는 건 중간 세계를 얘기하고 원자 10,000개 정도를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어쨌든 실험 조건이 좋아지거나 기술이 좋아지면은 10,000개에서 뭐 아메바 수준까지도 올라가겠다 얘기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양자역학이 거시 세계로 보이게 하는 건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모든 어떤 그런 에너지 전달은 불연속적인 어떤 그런 알갱이에 의하니까는 VNIR이라고 하는 그 작은 세계는 선형성이 성립이 안 한다. 그리고 이거는 한없이 작은 어떤 그런 에너지량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그 양자화로 인해서 뭐랄까 불연속적이다. 전류는 불연속적이다. 전류뿐만이 아니고 뭐 에너지 전체가 다 어떤 전류는 전자의 흐름인데 전자하고 양자의 흐름이 이제 에너지량이고, 어쨌든 전자든 양자든 제일 작은 범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최소한의 어떤 숫자는 프랑크 상수이고, 그 이하로는 그게 바로 프랑크 상수의 그 규격, 그 단위가 양자고, 그 이하로는 다른 움직임을 잡을 수 없다. 예,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어떤 그런 기본적인 전제죠. 그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로 이제 뭐랄까 그 양자 컴퓨터를 얘기하는 건데요. 아직까지는 많이 아득한 얘기지만 어쨌든 컴퓨터라는 거를 먼저 이제 거론을 하고요. 컴퓨터는 숫자 계산기다. 그리고 피타고라스 때부터 도미솔 화음 같은 어떤 그런 화음이라는 건 잘 어울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율로 설명을 했고, 이제 정상파 그 보아의 뭐랄까 궤도 같이 일정한 궤도가 있다는 것을 정상파로 표현을 했었는데, 그 양자역학에서도 그런 궤도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러한 궤도를 전제로 하는 게 양자역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뭐랄까 그 튜링 기계는 보통 이제 컴퓨터는 비트로 1차원으로 0일로 계산을 하는데, 어쨌든 DNA는 그렇게 보면은 네 가지로 얘기를 하니까 사진법이다 얘기를 하는 그런 설명도 있고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도이치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도이치라는 사람이 도이치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튜링의 수학을 물리 현상으로 확대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어떤 그런 현실성을 실제로 이제 끌어냈고 낸 사람이다.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의 양자 세계의 어떤 특징이 중첩이잖아요. 0과 1이 동시에 나타나는 거. 그런 0과 1을 하나만 나타나게 하는 걸 비트라 그러고, 동시에 표시하는 걸 큐비트라고 그래요. 퀀텀 비트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 0과 1이 중첩된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불순물이나
온도가 올라가면 결 어긋남이 발생되니까 그걸 말하자면 결 어긋남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려니까 아주 낮은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 그 다음 불순물도 없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다. 근데 동시에 말하자면 여러 가지 확률을 가지고 있는 큐비트가 병렬로 말하자면 쭉 한꺼번에 하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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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쭉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10개면 10개가 동시에 움직이는 어떤 그런 병렬 작동을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리고 중첩을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그런 비트 단위의 그 컴퓨터보다는 훨씬 빠른 연산을 한다. 근데 지금 말하자면 컴퓨터가 반도체 실리콘 중심으로 하는 어떤 비트의 컴퓨터가 이루는 기능을 다 하는 건 아니고 몇 가지 최적화 문제에서만 특징적으로 빠른 어떤 그런 성과를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17년에 2048 큐비트를 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어저께 나온 거 보니까 IBM에서 2025년까지는 4000 큐비트까지 만들겠다. 근데 거의 경쟁적으로 IBM 구글, MS 우리나라도 만들고 있고 물론 거기에 비해서는 아주 초보적인 단계지만 열심히들 만들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범용 컴퓨터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금방 이루어지는 단계는 아니고 몇 가지 암호를 푸는 문제라든가 그런 쪽에서 응용의 여지가 있다. 그 다음에 요 아래 보면은 양자 커널링 터널링 있는데 순식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루어진다 그러는데 큐비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설명되는 거는 저도 이렇게 보긴 봤는데 자세히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유튜브 뒤져봐도. 이제 다세계 해석이다. 근데 이것도 양자 중첩이 말하자면 무슨 언뜻 보면 환타지 같은 인상이 있는데 이건 거기보다 한 단계 좀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정확하게 거부 말하자면 부정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름대로 물리학자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어떤 그런 지지를 받고 있는 다세계 이론을 설명하는 건데 다중우주 같은 이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1957년에 후에 버넷이라는 사람이 저기를 파동함수가 측정해서 깨진다 그랬는데 깨지는 게 아니고 파동함수에서 얘기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확률의 세계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지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의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는 유니타리라고 그러니까 동시에 그 확률들에 있는 모든 세계가 구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측정에 의해서 어떤 그런 파동함수의 나머지가 깨지고 우리 것만 남았다는 게 아니고 모두가 다 구현이 되는데 우리는 그 중에 한 군데에 속해 있을 뿐이다. 이게 다세계 해석의 어떤 그런 입장이에요. 입장이라고 봐야죠. 다른 세계를 또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험 방법은 여기도 소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거죠. 상대성 이론에서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의 시간하고 지구에 있는 사람의 시간이 다르다 그러잖아요. 우주선을 타고 갔다 온 사람은 느린 시간의 세계이고 여기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그냥 정상적인 세계의 시간의 상대성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런 것처럼 두 경우 모두가 옳다는 거죠. 이중슬릿의
경우 모두가 옳다. 그 상대성 원리에서 운동할 때 두 개의 어떤 시간이 다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세계에서 얘기하는 어떤 그런 파동함수의 경우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중에 우리는 한 군데 속할 것 뿐이다라는 얘기가 여기 다세계 우주에 대한 얘기예요. 예. 생명의 양자도약이다. 이 얘기는 뭐랄까 아까 얘기했듯이 양자 현상은 그 중첩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단계에서의 현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깨는 게 이제 불순물하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 결 어긋남이 생겨서 그래서 입자화된다 이제 그 얘기인데 근데 섭씨 0도씨는 굉장히 높은 온도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73도부터 출발하면은 그러니까 그 아주 격렬한 운동이 되는 단계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20도는 편안하게 있지만은 10도면 되게 춥게 느끼죠. 0도면 춥게 느끼잖아요. 근데 이제 그 분자나 원자의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높은 고열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결 어긋남을 막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제 생명 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온도에서는 굉장히 쉽지가 않은데 어쨌든 2007년에 그 그레이엄 플레밍 교수는 강합성 현상 중에 중첩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증명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그러한 시도가 있었다. 그 다음에 또 철새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향을 잘 잡아가느냐. 그리고 지구자기장이라는 게 그렇게 미세한데 어떻게 그렇게 할까. 그러면은 철새의 머릿속에 어떤 방향을 잡아주는 전자 하나 두 개로 움직이는 양자 나침반이 있다라는 조사 그런 가설인지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하여간에 생명 단계에서의 양자 현상을 접근하는 그런 입장이 있는데 또 뇌세포 속에 미세 소관에서 양자 중첩이 발생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아직은 모르겠다. 그리고 수학적 연산이 이제 사람 기계처럼 볼 수도 있는데 사람의 마음은 그 이상이다라는 입장이 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생명 현상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양자 현상을 확인하는 경우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비트에서 존재로 비트는 정보를 얘기하는 거, 존재는 실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감이 있는데 말하자면 우주의 본질은 정보냐. 1948년에 정보의 정량화에서 P가 일어날 확률이다 그러면 P분의 1은 정보량이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그리고 연력학 1법칙은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2법칙은 에너지가 흐르는 방향, 그리고 0법칙은 뭘까요? 평형. 가만 놔두면은 두 개의 온도가 두 물체의 온도를 붙여놓으면은 온도가 같아진다. 그게 나중에 발견되는 바람에 0이 됐다 그러더라고.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했으면 그게 1이고 이게 하나씩 밀렸겠죠. 근데 어쨌거나 제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연력학 2법칙, 이게 엔트로피 법칙인데 엔트로피 법칙은 예를 들어서 우주의 방향은 질서가 있는 데서 질서가 없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얘기고, 그 다음에 이게 1852년에 클라우지우스에서 처음 이제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고 하는 게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했는데, 1872년에
볼츠만에 의해서 이제 증명이 돼 갖고 내가 뭐랄까 아주 법칙 뭐랄까 그 어떤 그런 대표적인 우주를 설명하는 어, 가장 중요한 법칙의 하나가 엔트로피 법칙이다라는 어떤 그러한 위치를 갖게 됐죠.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맥스웰의 도깨비다 그래갖고 에너지 소비 없이 그 공을 분리하는 어떤 그런 그 개가 있다면 그러면 개도 있고 그걸 작동시키는 어떤 그런 힘 존재 아니면 뭐 그런 그게 있다면 그걸 도깨비라고 얘기를 하고 그, 뭐야 그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렸더라고요. 여기에 다른 데서 나오는 건데 A 상태는 혼자서 전자든 양자든 왔다 갔다 하는데 중간에 그 칸막이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C번은 이제 그 칸막이를 때리는 그 저기가 있으니까 그 양자의 힘이 있으니까 그 힘에 의해서 그 D처럼 그 밑에 추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막는 그 선택을 도깨비가 한다. 보이지 않는 그러면 말하자면 에너지 소비 없는 어떤 그런 엔진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글쎄요. 그 1929년에 실라르드 정보 엔진이라고 그래서 사이클 전후에도 엔트로피 변화가 없다. 근데 그 기본 연력학 이 법칙은 뭐든지 뭐가 진행이 되면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 그랬는데 이것도 어떤 뭐랄까 그러한 사고 실험의 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보 확률의 주관성은 이 물리량이 되면은 결 어긋남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그 1998년에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은 램펠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측정에 의해서 계속 파동함수가 깨진다 그랬는데 측정에 의한 결함이 아니고 정보 유출 자체가 뭐랄까 입자를 만든다. 이것도 추론이라 그러더라고요. 많은 부분이 아직까지는 추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어쨌거나 확률은 정보로 정량화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실체와 본질은 없다 우주에 단지 측정과 거기에 대한 정보가 드러나는 어떤 그런 측정과 정보만 있다. 요거는 뭐 질문과 답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결국은 뭐 측정과 정보라고 이해를 하면은 훨씬 용어적으로 이제 깔끔한 것 같아요.